이완우 단편소설 연재낭독. 아내의 걸음마. 상편. 1. 아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 소파에 옆으로 누워 2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흡사 깊이 잠이 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아내가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오직 침실의 침대에서만. 그 이외 시간의 대부분을 아내는 소파에 누운 채 가끔 목에 걸린 가래를 넘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음음하는 기침 소리를 내어 자신이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준다. 아내는 혹시라도 내가 잠이 들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혼자 깨어있는 고립감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아내는 자신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시로 나에게 일깨워 함께 견뎌내고 싶은 것일 터다. 나는 아내의 그런 두려움을 이해한다. 아니, 사실은 나도 아내가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고맙다. 고백하자면 나도 잠들어 있는 아내 곁에서 혼자만 깨어있는 고립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고립감은 좁은 상자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폐소 공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내 곁에 앉아서 아내의 음음하는 기침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기한 것은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기침을 하곤 하는데 그 소리가 내게는 아주 잘 들린다는 것이다. 아내가 꼭 나에게 들릴 만큼만 힘을 들여 음음하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덜 소비해 체력을 유지해 보려는 아내 나름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신기한 것은 또 있다. 아내는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도 마치 시계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30분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음음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TV와 괴종시계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누워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천장을 보고 누워있거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소파 등받이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워있을 때도 30분 시간을 거의 어기지 않고 기침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는 시간을 알아내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또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터득한 눈물겨운 생존 본능일 터였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8시를 울린다. 아내가 음음 소리를 내고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방금 음음 소리를 냈던 아내는 괴종시계가 8시를 울리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고쳐 눕는다. 아내는 늘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누웠다. 아침 6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자세로 방바닥을 손으로 밀어 힘겹게 거실 소파로 나와서는 처음에는 왼쪽, 그러니까 TV와 시계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누워있다가 2시간이 지나면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눕고 또 2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소파 등받이를 마주하고 눕고 또 2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어겨서는 되지 않는 아내의 계율 같은 것이다. 그 사이 아내는 정해진 시간에 잠시 일어나 간단하게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아내는 철저히 그 계율을 지켰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2. 물. 8시 30분. 아내가 음음하는 기침 소리를 낸 지 10초쯤 지났으며 괴종시계가 30분을 알리는 종을 친 직후이다. 물은 아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거리인 바로 소파 앞 테이블에 있다. 그렇지만 아내는 천장을 향해 누워서 눈도 뜨지 않은 채 나에게 말했다. 나는 누워있는 아내의 목과 어깨 밑에 손을 넣어 아내를 일으킨 다음 아내에게 물을 먹였다. 리모컨. 물을 마신 아내는 힘겹게 TV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등을 소파에 기댔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다. 나는 TV를 켜 아내가 자주 보는 아침 드라마의 채널을 맞춘 후 리모컨을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가 TV 드라마를 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재빨리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 미리 만들어 놓은 죽을 꺼내 전자레인지로 돌려 아내 앞에 놓았다. 직접 먹어보겠어? 나는 죽을 담은 숟가락을 아내 앞에 내밀었다. 생각 없어. 먹어야 돼. 아내는 마지못해 기계처럼 입을 벌렸다. 그만 먹을래. 아내는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마를 찡그리며 내 손을 밀어냈다. 몇 숟가락만 더 먹어. 나는 아내에게 내민 숟가락을 거두지 않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힘들어. 가늘게 뜬 아내의 눈이 나에게 애원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아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내가 내민 죽을 몇 번 더 받아 먹었다. 이것도 먹어봐. 나는 볶은 땅콩 몇 알을 아내 앞에 내밀었다. 싫어, 안 먹을래. 몇 알만이라도 먹어봐. 아내는 또 이마를 찡그리며 땅콩 몇 알을 먹었다. 아내는 늘 그랬다. 아니, 우리는 늘 그랬다. 죽을 몇 숟가락 먹은 후 안 먹겠다는 아내, 결국은 몇 숟가락 더 먹으라는 내 말을 따라 몇 숟가락 더 먹고 간식 땅콩도 몇 알 더 먹는 아내. 그리고는 잠시 후 아내는 몸살을 앓고는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나는 늘 그렇게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는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거칠어진 아내가 소파에 누웠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천장을 향해 눕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왜 그래? 늘 그랬듯이 내가 물었다. 몸살이 왔어. 그렇게 힘들어? 무리했어. 죽을 더 먹는 게 아니었어. 게다가 땅콩까지. 죽반 공기에 땅콩 몇 알을 먹은 아내는 몸까지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면 아내의 몸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아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아내의 말처럼 몇 숟가락 더 먹은 죽이나 땅콩 몇 알 때문에 몸살을 앓을 만큼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치명적인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할 텐데 아내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립의 늪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아내가 고립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맞닥뜨려 부딪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일. 언젠가는 부딪혀 아내를 고립의 늪에서 구해내야 할 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트 다녀올게. 나는 늘 하던 대로 장바구니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괴종시계가 10시를 울리고 아내가 몸을 돌려 소파 등받이를 마주보는 자세로 누운 직후였다. 당연히 아내는 10초쯤 전에 음음하는 기침 소리를 내어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과 10시가 되었다는 것을 내게 알렸다. 마트는 뭐 하려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되는데. 아내도 늘 하던 대로 소파 등받이를 향해 대답했다. 알았어. 물렁한 과일 하나만 사와. 현관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아내의 목소리가 힘없이 따라왔다. 이럴 때 나는 대답하곤 했다. 물렁한 과일 뭐. 그러면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이 뚝뚝 흐르는 복숭아. 그러나 오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것이다. 나는 걸음걸이에 힘을 주어 길을 서둘렀다. 아내가 나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이기 때문이다. 30분이 넘어가면 아내는 또 몸살에 걸리고 만다. 죽을 먹었거나 땅콩을 먹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한 몸살에 걸리고 회복되는 데에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30분 내로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한다. 오고 가는데 20분을 쓰고 나면 물건을 사는데 들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마트로 가는 동안 마트 안에서의 동선을 계산하며 무엇을 살 것인지 미리 계획해둔다. 들어가면서 역 기역자 형태의 통로를 따라 오른편에 있는 코너에서 두부세 모아 왼편 코너에서 바나나, 그리고 계속 직진하여 달걀 한 판, 왼쪽으로 다시 꺾어들어 정육 코너에서 소고기 간 것 한 근, 왼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땅콩 한 봉지와 호두 한 봉지. 그런 다음 줄이 제일 짧은 계산대를 찾아 재빨리 계산한 후 서둘러 귀가. 그 사이 30분이 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3. 아내는 외로움을 잘 타는 여자였다. 결혼 전 출판사에 다니던 아내는 외롭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다. 의미가 없어요. 뭐가? 모든 게 다. 출판사에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무슨 말이야? 모든 게 다 의미 없다면서? 출판사에 다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아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펴곤 했다. 왜 사는 게 의미가 없지? 내가 정색을 하고 물을 낮추면 외로워서요. 역시 정색을 하며 대답하곤 했다. 그때 아내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는 더 묻지 못했다. 그게 꼭 내 책임인 것만 같았다.
외로움은 결국엔 허무감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내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움이 많아서일 거예요. 그리움 때문이라는 아내의 말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문학적이어서일 거야. 국문과 출신으로 한때 시를 쓰기도 했던 아내에게 치열한 경제 논리만이 존재하는 경쟁 사회의 회사원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그 정도였다. 그거 알아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어릴 때 비가 오다가 그친 후 산허리에 구름이 걸려 있는 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산 너머에서 기적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곧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며 산 너머 세계를 동경하곤 했었는데 왜 엉뚱하게도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다가 노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아무 욕심도 없이 선해지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외로움은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참 조숙했지요. 쓸쓸하게 웃는 아내의 눈에 결국엔 눈물이 맺혔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뭐야? 나는 진작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산 너머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는 우리에게는 비 오는 날에만 들리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잖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소망하게 되지만 결국은 확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막연하게 아내의 말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죠.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리움이라면 외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허무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정말이지 나는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아니, 아내가 허무해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니요,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끝끝내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체념하듯이 끝끝내라고 말하던 아내는 어쩌면 그때 이미 지금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체념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연애한 지 3년이 되던 해 가을 결혼을 했다. 아내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다니던 출판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나는 아내가 스스로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출판사가 아내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스스로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이제 외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내가 출판사를 그만둔 후 나는 아내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유심히 아내를 살폈다. 그러나 굳이 아내를 살피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속마음은 드러났다. 아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이를 선택했다. 아내가 결혼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내의 선택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는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 날이 이어지면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났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처절한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나는 아내의 집착이 집요해지면 집요해질수록 아내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그날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은 물론 남의 일까지 맡아 매일 야근을 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들어가 하숙집처럼 잠만 잔 다음 아침 일찍 다시 출근을 하곤 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나는 일을 핑계로 회사에 나갔다. 도와줘요. 아내는 내게 애원을 했다. 어쩌란 거야?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제발. 아내는 울부짖었다. 아내가 안 돼 보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갖는 것이든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든, 아니 어쩌면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지쳤으니까. 나는 점점 더 밖으로 돌았고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는 더 이상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 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책상에 놓아두고 간 서류를 가져다 달라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나는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에 출근한 후 30분 동안 전화를 걸다가 결국 내가 다시 집으로 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다.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점심시간에는 물론 퇴근 직전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던 아내는 내가 퇴근을 했을 때는 집에 와 있었다. 어디 갔었어? 아내를 탓할 생각은 없었다. 아내에게도 외출한 이유와 권리는 있었다. 그걸 말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그때 나는 참 눈치가 없는 편이었다.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도 그랬고 또 아내가 전에 없이 그렇게 뾰족하게 말을 할 때까지도 나는 아내가 나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실수로 서류를 집에 놓아두고 출근한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아내가 말도 없이 아침부터 집을 비워 급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나는 위솥을 벗어 침대 위에 툭 던졌다. 내가 왜? 아내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다.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날의 아내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말하던 가냘픈 아내가 아니었다. 잔뜩 독이 오른 싸움 딱 같았다. 그날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감정이 상해 큰 소리를 내며 말다툼을 했다. 그때가 결혼 5년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 이후로도 아내는 외출을 멈추지 않았다. 출근 직후부터 퇴근 직전까지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도대체 매일 어디를 가는 것인지 나는 아내의 외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비겁하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회사에 가는 척하며 나는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의 뒤를 밟았다. 하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